원래 계획은 1시간은 조금 최근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나머지 1시간은 그와 관련된 최근의 이론들 뭐 이런 걸 좀 보려고 했었는데 각각 30분으로 줄여지는 바람에 2시간이에요. 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임팩트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성 운동 내지는 페미니즘 뭐 이런 거 듣기 귀찮죠?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불편해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집에 보면 이제 그 아들만 둘인데 둘째 녀석이 조금 차도남 같은 아이인데 이 녀석은 지난번에 한번 와서는 저희가 집이 산밑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을버스가 오면 따로 집 앞에 쓰는데 마을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왔는데 툴툴툴툴 거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내렸는데 자기 앞에 어떤 여자애가 내렸대요. 먼저 내렸는데 자기가 내리는 걸 보자마자 그 여자애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더래. 뛰어가더래. 그래서 내가 뭘 했길래 왜 뛰어? 막 이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런 거지. 아니 화장실에 가고 싶었겠지 그랬더니 요즘 여자애들은 그렇게 좀 으슥한 저녁에 뒤에 남자애가 오면 되게 경계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에 페미니즘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미래의 가해자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이 당대표 되는 거를 적극 지지하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의 이 페미니즘을 둘러싼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페미니즘을 제가 요즘에 영화도 좀 보고 막 이랬는데 보면 예전부터 나 페미니스트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엄청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나 페미니스트야 말을 못하죠. 진정한 자기가 페미니스트여도 페미니스트란 말을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여성인데 왜 대학생들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옷을 예쁘게 입고 왔대요. 여자애가 옷을 원피스 같은 거 이런 거 예쁘게 입고 오면 약간 보이시한 남성처럼 우리 엄마들이 얘기하면 덜렁덜렁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여자애가 너 왜 이렇게 옷을 입고 다녀? 뭐 남자 꼬시려고 하고 다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여학생이 자기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여자를 또 싫어하는 뭐 이런 현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 간의 갈등 또 여성들 내부에서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실은 오래전부터 제가 지금 대학교 다녔을 때가 84년도니까 몇 년 전입니까? 37년, 37년이나 됐어요? 37년, 35년 전에도 다른 남자 학생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죠. 여학생회 뭐 이런 거 공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의 문제들이 여전히 재현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2016년 이 강남역 사건이 가장 큰 페미니즘을 전면에 드러나게 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또 나중에 강남역 사건은 아시죠? 네. 강남역 사건 모르세요? 관심요. 강남역에서 이제 남자 뭐였지? 이 36살인가 되는 이제 남자분이 밤새 기다렸다가 여자애가 들어오니까 죽였죠. 묻지마 살아. 근데 잡혀서 이제 이야기한 게 평소 여자들로부터 자기가 차별을 받고 멸시를 받아서 그래서 죽였다.
근데 그 여자는 자기가 아는 여자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여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걸 드러내는 거냐면 우리 사회가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오가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범인 가해하신 분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이는 조현병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왔다. 그리고 평소에도 괜히 그 여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정신병원에도 왔다 갔다 했다. 이래서 여성 혐오가 아니라 조현병의 문제였다 이런 걸로 또 이야기됐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이후에 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수혁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네? 이수혁 사건 아세요? 모르세요? 그렇지. 관심들이 없으시구나 진짜로. 이수혁 사건은 뭐냐면 그 이수혁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남자 여자가 술을 먹고 있었어요. 술을 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움이 난 거야. 싸움이 나고 서로 때리고 폭행하고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여자분들이 자기네들이 술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남자들이 자기네들을 상대로 뭐 이렇게 놀림조로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 여성 단체들이 여성 혐오가 이 정도다 우리 사회에서 뭐 이런 게 막 들끓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히려 여성 쪽에서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든가 뭐 그렇게 돼서 그랬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오해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여성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는 게 요즘의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인 거죠. 어떠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한 말씀씩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좋으니까. 어떠세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혹시 평소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면 여성운동? 없으세요? 아, 관심이 없으시구나.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그럴 시간이 왜? 그런 생각 자체를 그때 당시에는 저는 하시지 못했고 그러시구나.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우리 저 김신만 선생님은 근데 또 이모님들하고 저는 또 이제 일을 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죠.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보면 여성 참여권이 제2차기는 이후에 이제 서구 여러 곳에서 이제 참여권에서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라고 보고 우리 이제 가부장적인 걸 떠나서 우리 전선 내부에서 보면 이제 여성주의에 대한 시각에서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이제 막스주의를 잘 아시는 분이고 막스 여성에 관한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는 여성 차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동의를 못 하시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좀 저는 주변 연대 활동하면서 이제 봤을 때 우리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론적으로는 솔직히 철푸철미하지만 이런 차별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여성도 그렇지만 이주노동자 제가 이제 예를 들었을 때 이제 한 이주노동자 센터에서 2007년도 한동광 선생님한테 강의 요청을 했는데 똑같은 거라고 봐요. 이주노동자 문제가 이제 아직 한국에서는 점차 안 됐다 이렇게 강의를 거부하더라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 봤을 때 여성권도 똑같은 차별의 문제가 존재할 거라고 봐요. 아무리 질문적이지만 자기가 특정 분야에서는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러한 차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구나. 여러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우리 내부에서도 이제 여성주의 시각에 대해서 보면 뭐 지금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여성에 있어서 지금 피해자 중심주의에서도 동의 못하는 사람도 많고 제가 이제 뭐 얘기 들어봤을 때 실제로 이제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전산 활동과 반 이상이 이런 거 갖고 남성 활동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인식화가 되지 않는 이상
차별은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요 근래 보면 뉴스에서 이제 한 저번 주인가 한 남자가 이제 자기 여성이랑 헤어졌다고 화가 나가지고 여성을 집단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사에 나오는데 근데 강남 묻지마 등록을 했고 이 잠재해 있는 이제 이런 혐오가 우리가 인종차별이라고 해서 똑같이 여성에 대해서 차별이 어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중심적인 거는 그거예요. 혐오라고 하는 감정 있잖아요. 혐오라는 감정은 어떻게 생겨나는 건가? 그러면 막스주의 이론에 기초해서 봤을 때는 막스주의 이론에서는 그 사회의 모순은 생산수단의 문제에 기초한 계급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이 경제적 토대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급 모순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막스주의가 이야기하는 막스 이론의 어느 지점에 혐오가 있느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화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운동이라고 하는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 사회 운동 자체도 발전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이론들은 굉장히 미성숙하고 그 다음에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어떤 새로운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내는 건데 지금이 또 어느 정도의 지점에 와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면서 현재는 이제 뭐 많은 대립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첫 번째 장에 그 마지막 줄 한 넷째 줄 좀 보시면 일베와 메갈리아, 가해자와 피해자, 군 가산점과 여성 할당제, 이대녀와 이대남, 페미니스트와 이퀄리스트, 영패미와 올드패미, 젠더와 섹슈얼리티 이런 식으로 계속 대립이 되고 있다라고 써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모르는 단어 있어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설명해 드릴게요. 모르는 단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퀄리스트. 이퀄리스트는 이제 평등주의자인데, 네. 그러니까 왜 이게 페미니스트하고 이퀄리스트가 대립하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평등은 여자도 군대를 가자. 뭐 그렇게 뭐 절대적 평등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 그리고 인간 해방으로 나아가자라는 것 속에서 여성이 남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억압받고 있는지 이 차이를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페미니스트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퀄리스트하고 페미니스트는 대립이 되는 거로 나타나는 거죠. 또 모르는 단어가 있을까요? 메갈리아? 메갈리아는 오래돼서. 메갈리아는 이제 급진주의적인 여성운동가들의 어떤 그 인터넷상에서의 모임인데, 네. 여기는 주로 미러링을 한다고 하잖아요. 또 미러링, 그게 뭐냐면 이제 일베에서 너무나 천박하게 여성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해주고, 한국의 남성은 뭐 한남충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미러링을 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일베와 같은 수준의 이런 것으로 이제 취급받고 있기도 하죠.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구분이 되세요?
뭐 그것도 잘 모르겠네. 그쵸? 용어가 너무 복잡해갖고 이거 복잡하고 어려워요. 젠더까지는 이해되시지 않나요? 젠더 성전환 그거 어려워요. 아, 그럼 트랜스젠더. 그건 트랜스젠더고. 여기서 말하는 젠더는 예,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섹스는 뭐냐면 그냥 생물학적인 남녀 구분이에요. 여기 남녀라고 또 얘기하면 또 되게 싫어하죠. 연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물학적인 연함을 섹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나 여성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는데 이 태어난 아이가 사회적 관계를 가지면서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남자는 이렇게 자라야지, 사회적으로 어떤 성 역할과 성 구분의 교육을 받게 돼요. 그렇게 훈육이 되면서 여성스럽게 자라는 것, 사회적인 성, 사회적으로 훈육된 성, 이게 이제 젠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중에 그 여성학자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주로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게 되잖아요. 그건 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은 그 생산의 영역으로 공적인 사회 활동을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사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주로 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양육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성적인 모순, 예를 들면 해방되지 않은 성이라든지 어머니가 불안정한 성적인 모순을 이 아이한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화돼야 된다. 사회화돼야 되고, 예를 들면 아버지도 어머니하고 똑같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헌신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이는 남성의 그런 어떤 성 역할에 기존의 잘못된 성 역할에 매이지 않고 자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젠더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이에요. 내가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는데, 성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남성처럼 키웠어, 아이를. 훌륭하게 막 이렇게 씩씩해야 돼, 뭐 이렇게, 그리고 치마도 안 입히고 아이고 불편하게 활동력이 있으면 바지 입어야지, 예를 든다면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나는 그 조신한 여성 이런 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젠더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걸 젠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젠더에서의 문제점을 초기에 여성주의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죠. 왜 그 고정적인 어떤 그런 사회에서 주입된 그런 성 역할을 그대로 교육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이제 더 나아가서 섹슈얼리티인데요. 섹슈얼리티는 뭐냐면, 급진주의 여성주의자들이 이제 도대체 이 여성성이라는 건 뭐냐, 거기엔 남성성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도대체 여자라고 하는 것, 여성이라고 하는 이것의 내용이 뭐냐, 이것의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성은 없다. 그거는 사회에서 그동안 만들어진 어떤 고정관념이나 고정적인 어떤 그런 프레임만 있을 뿐이지, 사실 여성이라는 건 없다. 뭐 남성도 그런 점에서는 없겠죠. 그리고 여성도 똑같이 그런 여성이 없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하는 성적인 어떤 측면 있잖아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구는 되게 다양해요. 나는 여성이 XY죠? 맞나요? 남성이 염색체가 XX고 반대인가? 남자가 XY인가요? 아, 그런가요?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내가 성적인 욕망은 어떤 여성을 욕망할 수도 있고 남성을 욕망할 수도 있고 또 성적인 관계에서 삽입적인 방식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식을 요구할 수도 있고 굉장히 성적 욕구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남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본질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섹슈얼리티는 젠더조차도 사회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인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없다라고 보자라고 나가는 게 이제 섹슈얼리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젠더에서 더 나가서 섹슈얼리티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게 예를 들어 군 가산제를 폐지할 거냐 말 거냐, 네, 그다음에 여성 할당제를 할 거냐 말 거냐, 오히려 그런 여성 할당제를 함으로 인해서 역차별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좀 더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오늘은 영상 자료 같은 거를 좀 준비하지 못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영페미하고 올드페미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 제가 기사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2018년 7월 7일 날 오후 3시에 여성단체에서 두 군데서 집회가 열렸다고 해요. 하나는 영페미라고 해서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해화역 부근에서 집회를 했고, 같은 시간에 광화문 일대에서는 이제 사실 올드 페미니라는 거는 없어요. 그런 말은 없는데 어쨌든 영페미에 대별하기 위해서 올드 페미라고 했는데 또 다른 페미니스트 여성 운동가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했다고 해요. 근데 영페미는 그 집회 내용이 뭐냐면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대회를 했고, 올드페미는 낙태죄 폐지 촉구 대회, 네, 이런 내용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페미 해화역에는 한 3만 명 가량이 모였고 광화문 일대는 한 1,000명이 모였는데 이쪽 해화역에는 대부분 20대이고 남성은 참가 못하도록 하고 다 검은 옷을 입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광화문 쪽에는 빨간 옷을 입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해화역에 있을 때는 다들 그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나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대요.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막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너희들은 너희가 그런 주장을 할 거면 당당하게 할 것이지 왜 마스크는 쓰느냐, 또 이제 막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영페미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집회에 나오잖아요. 엄청 사진을 찍는데요. 그리고 막 이렇게 건물 같은 데서 남성들이 또 사진을 많이 찍고 이러고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또 인터넷상에서 또 문제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마스크를 쓴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영페미들이 하는 그 핵심적인 구호는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라는 거고, 이 올드페미 쪽에서는 여성은 인구 통제의 도구가 아니고 낙태죄는 위헌이다,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영태미가 그때 처음에 얘기할 때 있잖아요. 자이로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근데 이것 때문에도 막 논란이 있었어요. 자이로, 보이로 자이로 이거 아세요? 아이, 보이로 자이로. 뭐 후자는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서 저도 뭐 그런 걸로 한두 번씩 봤으니까. 근데 전혀 그런 용어로 쓰이는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그런 보겸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보겸이니까 앞에 보자에다가 하이루를 붙여서 보이루라고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걸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성기와 하이루를 넣어서 하는 인사라고 하면서 그 보이루라고 하는 말이 여성 비하다. 그래서 보겸을 고소했나?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돼서 이제 보겸이 자기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보겸이라서 보이루라고 한 거다라고 했던 거고 이때 이제 자이루라고 하면서 그러면 보겸이 여성 비하면 자이루는 남성 비하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무대에 오른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자매님 하이루라는 뜻이다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또 한바탕 또 웃고 막 이랬던 그런 건데 이 영페미하고 올드페미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혹시 안 느껴지시나요? 일단 여기는 이거만 봤을 때 이거는 일단 출산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약간 전통적인 그런 느낌이고 일단 참여 폭도 되게 가리질 않잖아요. 이게 뭐 여기 이주는 뭐 외국인도 있고 뭐 남자 뭐 연령대 이런 게 구분이 없는데 여기는 굉장히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배타적이고 정말 이제 20대나 30대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만 딱딱 모여가지고 그것도 이제 아직은 이제 형익이 왕성하고 좀 사회적 경험이 적을 때 이제 그런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성숙되지 않고 좀 그런 느낌 좀 다듬어지지 않는데 이게 일단 사실이든 뭐가 어쨌든 뭔가 당시의 분위기나 이런 걸 타고 뭐 이런 걸 좀 모이는 느낌. 뭐 그렇게도 볼 수도 네. 있겠지만 어쨌든 그 페미니즘이 지금에 와서는 많은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혐오라는 어떤 감정의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문제. 이거 근데 이 문제는 참 이거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의 문제가 더 드러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적인 그 폭력, 성폭력. 그래서 성폭력의 그러면 대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남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페미는 그런 어떤 남성을 가해자로 두는 남성 집단을 가해자로 두는 어떤 이런 혐오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제도 개선이라든지 여성 차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전통적으로 많이 문제 제기를 했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조금은 좀 대별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는 그 페미니즘에 대한 그 뭐랄까 인식이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굉장히 풀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그 혹시 할당제 문제에 대해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런 제가 한번 이걸 해볼게요.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여성 할당제를 두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대기업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임원들을 수준에서도 여성 할당제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임원으로 나가는데 유리천장이다. 보이긴 임원으로 갈 수는 있어. 문제는 없는데 실제 임원으로 되지는 못해 여성들이. 그래서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거죠. 유리천장이 존재해. 그래서 여성 할당제를 줘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준석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왜 꼭 50-50이어야 돼? 왜 꼭 50-50이어야 되는데, 물론 남성 여성은 50이지만 그렇다고 이 국회에서 꼭 50-50이어야 돼? 여자들은 정치하는 거 별로 싫어하잖아. 예를 들면 실제로 지방에서 그 여성 할당제를 했더니 여성들이 별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계에도 보면 도지사 지자체장 있죠. 지자체장에서는 여성의 참여율이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국회의원 수는 좀 더 늘었지만 역대 최대치를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여성의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여성도 이런 데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여성들이 별로 참여를 안 해. 그런데 그 다음에 지난번에 총선 때 그거 아시나요? 이런 여성 할당제를 채우면 국가에서 여성 할당제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있었대요. 근데 그 여성 할당제를 다 채운 당이 국민혁명당인가? 그 허경영이 하는 국가혁명당? 예. 국가혁명당에서 다 채웠대요. 그래서 거기서 보조금을 8억이 넘게 받았다는 거예요. 허경영 쪽에서 여성 할당제를 채워서. 근데 다른 당은 여성 할당제를 잘 못 채운다 이거죠. 했더니 여성들이 별로 참여를 안 하는데 그거 굳이 해야 돼? 그러면 또 그렇게 들어오면 정말 하고 싶은 남성은 어떻게 돼? 빠지는 거잖아. 아니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거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할당제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본인 할당제. 쉽게 얘기해서 뭐 여성이라도 본인이 적극 참여하고 해서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데 이게 딱 정해져 버리면은 말 그대로 참여 안 하면은 그 공석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남자가 다시 채우나요? 인원은? 아니 이제 정해지면 그렇겠죠 뭐. 공석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그거 의무는 아니니까. 그거 왜냐면 할당 됐으면 딱 거기만큼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그리고 또 쉽게 해서 말 그대로 여성이 정치하고 이런 거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봐서는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남자가 가지는 관심 분야하고 여자가 가지는 관심 분야가 틀리다 보니까. 그럼 기업의 전문직은? 기업요? 기업의 임원직은? 여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여성 할당제를 주자 이런 이야기는. 그거는 바람직한가요? 그게 아니고 저기 쉽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다 남자밖에 없는데 여자가 있을 수가 없죠. 관리직이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다 남자가 관리하는데 여자가 없는데 여성 할당제가 주려고. 그럼 그 시작부터 대기업 처음부터 그렇죠. 그 직원들 지금 뽑을 때 여성 때. 뽑아야 되는데 뽑을 때 여성이 없는데 그걸 할당제 줄 수는 없죠. 거기 이제 기술직이어서 남성분들이 많은 곳인가 보다. 아니 생산직은 이번에 비정규직 정규직가 되면서 여자들 많이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들 보고 뭐 시집 안 가냐들 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이사직 이렇게 하려 그러면 신입 사원부터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여자가 안 뽑으니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신입 사원 대졸 신입 사원을 뽑을 때도 여자가 없어요. 왜 안 뽑지? 아예 없던데. 뽑을 때. 그러니까 그 이사직으로 이렇게 쉽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거부터 해야지. 만약 그래 되면 신입사원 뽑을 때부터.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꼭 할당제를 하는 것이 맞느냐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잘하는 게 있고 남성들이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져 온 거야. 그렇게 키워져 온 거지.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만약에 여성들도 어렸을 적부터 똑같은 성평등 교육으로 자랐다면
이 세계의 절반은 여성이고 절반은 남성인데 왜 그렇게 편중된 일이 나타나겠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한쪽에서 뭐라 하냐면 아니 XX가 XY인데 그럼 다르지 않겠어? 뭔가 틀린 게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또 얘기하는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이 유전적으로 보면 99.8%가 동일하대요. 단 0.2%의 차이가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차이로 드러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유전적으로 99.8%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다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거는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일, 이거는 남성들이 주로 하는 일 이렇게 나눠진 일이 뭐가 있어? 라고 또 질문을 하면 또 어려워지죠, 대답하기가.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답을 얻기는 힘들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회의 변혁의 과정에서 서로가 연대하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자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쓴 글의 그 결론이고요. 사실은 제가 뭐 자파진영이라고 맨 뒤에는 좀 그런 글을 써놨는데 자파진영이 맞는 거죠, 여기가.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자파진영에 있어서는 이러한 여성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문제고 오히려 계급투쟁의 과정에 여성 문제는 충분히 녹아나기 때문에 계급투쟁의 문제로 남녀 노동자가 단결해야 된다. 그리고 단일한 노선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배제되는 그런 현상을 낳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은 그냥 보시면 되는데 직업별로 보시면 여성이 많은 직업은 어느 직업이에요? 서비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도 23.3%네요. 그리고 사무 종사자도 20.2로 많고요. 남성보다 많은 건 서비스 종사자도 많고요. 그 다음이 판매 종사자도 여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단순 노무 종사자에서도 여성이 많고 네, 남성이 많은 거는 농림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뭐 이런 경우에 남성들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근로 형태별 임금 격차는 정규직에 있어서 시간당 임금 수준이 임금 근로자 여성은 16,358원이에요. 남성은 23,566원이고요. 정규직의 경우에는 여성은 17,565원, 남성은 25,127원.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는 거죠.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적게 받고 있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노동자 계급이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일생활 균형에서도 보면 평균 가사 시간이 남성보다 여성이 거의 2배 이상 많고요. 맞벌이 가구로 가면 여성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녀의 어떤 성 역할 분담, 성 역할 분업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도 차별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원래 자료에 의사결정이라고 돼 있어서 의사결정이라고 쓰긴 썼는데 사실 의사결정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어쨌든 이제 국회의원 비율이라든지 여성 장관 비율이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물론 절반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AA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500인 이상 되는 직장에서는 그 고용 차별, 고용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차별들을 없애려고 하는 적극적 조치들을 하게 되면 점수를 더 많이 받는 뭐 이런 건데요. 여기에서도 조금은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여성 폭력인데요. 여성 폭력을 보시면 성폭력 발생 건수가 2008년을 기준으로 보면 2배 이상이 증가했대요. 성폭력 발생 건수가. 가정폭력 사범은 2.4배가 13년 대비해서 2.4배가 증가했고, 불법 촬영 피해자는 2013년에 비해서 1102명이 증가했고, 불법 촬영 피해자 중에 82.9%가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데이트 폭력은 2009년에는 데이트 폭력의 조사가 없으니까 2019년에 이렇게 이제 나온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있잖아요. 1번, 2번, 3번. 1, 2, 3번까지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기반한 문제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그래서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1번, 2번, 3번과 같은 경우에는 막스 이론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착취 형태가 드러나는 거죠. 네, 착취 형태가 드러나지만 4번하고 5번 같은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그 계급 모순에 의해서 나오는 문제라고 바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예를 들면 여성에 의한 성폭력, 그 다음에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그 사회의 문화, 사회의 어떤 인식 체계들, 이해, 이런 것에 기반한 문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는 착취를 얘기했지만 실제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여성의 문제는 억압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성 억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막스 이론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여성주의자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가정폭력 같은 거 있죠. 가정폭력은 부르주아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거는 프롤레타리아 가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여성이 부르주아적인 그런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남성으로부터 이런 어떤 가정폭력을 당한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단순히 계급 모순만 가지고 여성이 당하고 있는 이런 폭력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이론에 어느 정도 동감이 가지 않나요?
아니신가요? 말씀이 없으시네. 맞습니다. 근데 그 마르크스 그 시대하고 또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때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빈도 같은 게 지금에 비하면 가정 폭력이 남성에 의한 여성의 폭력이 아니고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경제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폭력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럼 프롤레타리아 가정에서도 그렇죠. 네, 그렇다고. 어쨌든 간에 경제권이 누구한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경제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의 문제가 나중에 저는 결국은 가정 폭력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게 꼭 그렇게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남녀 사이에서도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폭력의 그 가해자하고 피해자로 나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남자들이 가정 폭력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회적 인식으로 따져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나는 집안에서는 난 남편인데 경제적으로 저희서 더 조금 벌고 그래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집안에서 많이 위축되어져 있고 그런 문제들이 폭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남자가 경제적으로 약간 더 그렇다고 하면 남자들이 경제적으로 훨씬 우수할 경우에는 여자를 구속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막스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착취 개념의 기반에 있지만 억압을 무시한 건 아니다. 그리고 억압도 바로 이런 어떤 착취, 계급적 모순에 기반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억압을 무시한 적이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막 이제 페미니즘 주장하는 사람하고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토론하는 거였는데, 이쪽에 있는 남성분이,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남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지껏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론들을 접하게 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여교사들 있으면 막 거울 같은 거 이렇게 밑에다가 치마 밑에다가 해서 막 이렇게 재미로 들여다보고 중학교 때 많이 하죠. 그런 거 했었는데 이게 바로 성희롱이었구나 라는 걸 자기가 생각하면서 반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그렇게 또 해석이 된다고 하지만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여성을 성적인 어떤 도구로서 그렇게 만들고 불법 촬영 같은 경우에도 왜 여성은 그런데 노출이 돼야 되냐는 거죠. 그게 그 남성들은 다 그러면은 돈 있는 권력, 그러니까 돈이 많은 그런 어떤 지배 계급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조금 더 연결해서 보시냐면요. 근데 여기 사실은 이 페미니즘 주요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 여기서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 8쪽에 한번 주요 쟁점들 한번 보시겠어요? 8쪽에 보시면 방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쟁점 중에서 제가 하나 뽑은 거는 이거 말고도 주요 쟁점들이 많은데 착취 억압에 관한 이야기예요. 막스주의에서의 핵심 사상은 계급 분열의 토대는 착취다. 착취는 전체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적 토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착취뿐만이 아니라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 분열을 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급 분석만 가지고 억압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 억압의 개념 한번 보실까요? 억압의 개념을 보시면 막스에서는 억압은 계급을 초월한다. 막스주의도 그렇게 봐요. 계급을 초월해서 나타난다. 그러나 계급하고 완전히 무관한 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르주아 여성의 성공은 프롤레타리아 여성이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 그 이사인가요? 뭐 그 사람이 그 임신을 했는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임신해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차를 타고 나가는데 주차장이 너무 머니까 주차장을 바로 사무실 가까운 데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부르주아 여성이라고 하면, 그리고 집에도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홈메이커들이 있어서 다 가사 일도 다 해주고 아이들도 다 키워주고 다 돈으로 지불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르주아 여성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은 부르주아 가정에서도 여성이 억압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억압은 계급을 초월하고 있지만 계급하고 무관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또 반대로 부유한 여성,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여성도 사회의 성차별에 직면하고 있고 또 그 반대도 존재한다. 뭐냐면 프롤레타리아 여성이지만 자신의 결정권에 의해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여성도 있다라는 거. 이런 억압을 받지 않고, 물론 사회적인 그 계급 착취에 놓여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 모순을 가지고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막스주의에서는 유물론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정신분석학적인 기초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성 이론의 많은 그 이론의 근거로서 삼는 게 프로이드의 심리 분석이에요. 정신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식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여성을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사회가 왜 이것이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지, 그거는 단순히 어떤 노동력의 착취, 이 문제 때문만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정신분석학적으로, 심리분석학적으로 많이 보기도 합니다. 여성 이론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여기 9쪽에 보시면 정체성의 정치 바로 위에 한 거 하나만 좀 어설픈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막스가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자는 노동자라고 했을 때 이때 여성 노동자를 과연 얼마나 주체로서 인정했는지 참 궁금하다. 역설적으로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저임금과 비정규직 착취 구조의 가장 저변에 위치한 여성 노동자들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강력한 잠재력이 있는 사회 세력의 중심부에 놓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여성 노동자의 억압 체계의 심도 있는 이해와 대항의 실천을 노동자 계급 전체의 당면한 과제로 해야 된다라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좌파진영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성 문제를 계급 문제라고만 얘기하면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거고요. 이 정체성의 정치라고 하는 것도 요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예전에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하게 그 영향력이 있는 권력으로 작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권력이 미세하게 나눠지면서 각 개인에게 다 분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푸코가 얘기하는 통치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각 개인에게 미세하게 분산이 되면서 예속화가 돼 있는 거죠. 우리 개인은 이 권력에 예속화가 돼 있고 노예화가 돼 있으면서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모른 채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회가 미시 권력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거기 한 5번째 줄 볼까요? 모세혈관 같은 미시적인 권력의 작동 방식으로 인해서 고전적인 방식의 저항, 즉 푸코의 말을 빌리자면 왕의 목을 자르는 식의 저항은 효과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때는 왕이라고 하는 하나의 권력체를 제거해 버리면 이 권력의 전복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권력이 각자 개인에게로 이렇게 이제 그 분산이 되면서 단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내지는 권력의 집중적인 것을 제거한다고 해서 권력의 작동 방식을 전복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목을 자르는 식의 저항은 효과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권력 작동 방식을 감지하는 것은 변혁 운동 세력에게 있어서 매우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 일부 좌파 운동 진영은 제가 쓴 글입니다. 아직도 단일한 대우, 노선의 일치를 주장하면서 자본주의와의 목숨을 건 한판 혁명을 노리고 있는데, 혁명의 시기가 도래한다면 당연히 분연히 떨쳐 일어나겠지만 무엇을 통해서 혁명의 길로 나아갈지 이거는 이제 더욱 고민을 해봐야 되고, 레닌과 볼셰비키가 이끌었던 공산당의 얼굴을 한 혁명이 아닐 수 있겠다. 어쩌면 다가오는 혁명의 얼굴은 굉장히 다른 것일 거고,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이야기는 지금 조주현이라는 교수가 쓴 글에서 제가 많이 가져온 건데요. 요 인용 글이 되게 이해하기가 좋아서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분이 읽어주셔도 좋은데 우리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그쪽에 그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밑에서 3번째 줄. 그러므로 이같이 변화된 권력의 작동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집단들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행동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이 푸코가 말하는 촘촘하게 짜는 생명 권력에서 발생된 균열점들로부터 저항은 시작된다는 것의 의미다. 이런 방식의 저항이나 변화의 시점을 변화의 최종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그 방향을 향해 모두 함께 나아가게 하려고 노력하는 방식, 즉 변질론자들이 선호하지만 상발 현상의 경우 실현 불가능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적 또는 정치적 결과 같은 원하는 결과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미시적인, 즉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수준에서 작동하는 기제들을 찾아내고 그러한 기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사람들을 선택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거 처음 보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 우리의 목표는 저거야. 뭐 군부 독재 정권을 타도하게 해서 총 결집. 이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잘 안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으로 가기 위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 다음에 그 관계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관계를 파악하는 거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각자 개인들이 이미 하나의 주체로서 자기 권력들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변화된 권력의 작동 방식에 저항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란 주어진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정치사회 체계를 선택한 다음 그것을 향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나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이기보다는 각 개인 혹은 개별 커뮤니티 수준에서 주어진 문제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러한 대안이 주변의 개인들이나 커뮤니티에 수용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지는 그 대안이
그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즉 그 대안의 효용성과 그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개인적 선호도에 달려있다. 이게 바로 정체성의 정치라는 건데요. 여성주의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여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장애인도 없어요. 제가 장애인 운동을 하다 보니, 장애인 단체에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장애인 얘기하지만 장애인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쵸? 장애인이 있나요?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장애인 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있죠. 뭐 예전에 뭐 길에서 만났던 뭐 시각장애인, 그 사람 장애인, 그게 장애인이지. 또는 뭐 우리 집안에 발달장애 아이가 있다면 그게 장애인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는 그 사회가 이러이러한 경우에 장애인이라고 말할 거야. 이렇게 안 보이면, 눈이 0.2 이하이면 장애인이라고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장애인인 거지, 원래 장애인이란 없는 거죠. 다만 눈이 안 좋은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너는 눈이 안 보이는데 무슨 공부를 해? 그러니 너는 학교에 들어올 수 없어. 체력장 검사에 너 체력 검사에서 뛸 수 없잖아. 그러니까 대학은 못 들어오는 거야. 이게 장애라는 거지. 그 사회가 그 사람을 배제하고 차별화시키는 게 장애인 거지, 애초부터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여성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흑인 여성 운동 막 나오고 성소수자 운동 막 나오고 이러면서,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이 누구야? 여성이 누구인데 여성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각각이 자기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를 들면 박근혜 탄핵 운동에 있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참하고 싶어 하는가? 무엇 때문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자기 정체성을 계속 고민하고 그런 것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삶을. 이런 것 속에서 기본적인 주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주체는 없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행위가 있는 거죠. 어떤 행위.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자가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규정된 그런 역할들의 주체는 없다는 거고, 그래서 정체성의 정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분만 쓸게요. 이 분배와 인정투쟁인데요. 이것도 약간 아까 말씀드린 착취와 억압의 개념하고 약간 좀 비슷한 건데요. 이 낸시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이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분배 요구하고 인정 요구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배 요구는 뭐냐? 분배 요구는 자원과 부에 대한 보다 정당한 분배를 추구하는 것으로, 북에서 남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보면은 위쪽에는 조금 더 잘 사는 나라, 아래쪽은 조금 못 사는 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그다음에 이제 부자에서 빈자로, 유산자로부터 노동자로 분배 요구 등이 있다. 이런 게 이제 분배 요구고, 인정 요구가 있다. 인정 요구. 인정 요구는 차이에 대해서 조금 차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주도적이거나 지배적인 문화적 규범들에 동화되지 않고 동등한 존중을 받기 위한 요구들이다. 종족적, 인종적, 성적 소수자들이 인정 요구들을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성운동 내부에서도 분배 요구의 경향들이 점차 차이에 대한 인정에 대해 기대를 거는 경향으로 분리되고 나가고 있는데,
자, 표를 보시면 분배 패러다임하고 인정 패러다임이 나눴는데요. 분배 패러다임은 각 사회 경제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 경제적 불의에 집중하면서 착취, 주변화, 박탈 이런 걸 예를 들고 있고요. 인정 패러다임은 사회적인 묘사, 해석, 의사소통 형태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문화적 불의들을 목표로 삼고 있대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지배, 불인정, 경멸, 혐오 이런 게 이제 인정 패러다임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배 패러다임을 보시면 소득 또는 부의 분배, 노동 분업의 재조정, 토지 소유의 재분할, 투자 결정 절차의 민주화, 그리고 다른 기본적인 경제 구조들의 변형을 요구하는 반면에 인정 패러다임에서는 경멸받는 정체성과 비난받는 집단들의 문화적 산물에 대한 평가 절하,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묘사하거나 해석하거나 의사소통하는 사회적 유형들을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변화시킬 정도로 전면적으로 변혁하는 일. 그래서 여기서 그 인정 패러다임에서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신분적으로 조금 낮은 사람들. 이 베버가 말하는 신분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소수자들 또는 열등한 존재라고 간주되는 그런 집단들, 이런 거에 인정 패러다임은 더 집중하는 반면에 분배 패러다임은 프롤레타리아, 그렇죠? 계급적 그 집단, 계급 집단에 이제 두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분배 패러다임에서는 집단의 차이는 차별로 간주를 해요. 그 차이가 드러나는 건 차별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분배 패러다임에서는 집단의 차이를 인정하기보다는 그걸 철폐하고 통일된 하나의 집단으로 나아가기를 노력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정 패러다임에서는 너도 존중받는 사람이야. 나도 존중해줘. 너 남성이지만 나는 여성인데 나도 남성과 똑같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도 인정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인정 패러다임에서는. 근데 반대로 반대라기보다는 이 여기 차이에 대해서 인정 패러다임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이 차이는 권력의 위계가 형성되면서 생긴다라고 봐요. 차이를. 그래서 권력관계, 사실은 인간은 있잖아요. 혼자 살면 권력관계가 생기지 않아요. 그쵸? 권력이라고 하는 건 관계에서 나타나는 건데,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 권력의 위계가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력의 위계가 생기는 바로 그 경계,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좀 어려워지죠? 어쨌든 그냥 여기에서 보시면 두 가지 패러다임, 분배 패러다임과 인정 패러다임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의 투쟁에 있어서는 또는 페미니즘에 있어서 주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분배도 중요해. 그러나 인정 욕구를 더 강조하는 측면이, 인정 욕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정 욕구.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이게 영상도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었는데 오늘 준비를 안 돼서 안 가져왔는데, 아무리 정의로운 거여도 그것이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것이 되면 그 정의를 다 버리더라도 나는 인정을 택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는 간혹 있죠. 그래서 인정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앞에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 좀 많은 이야기를 드리면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어떤 논문을 보니까
그 5번의 두 번째 줄 보세요. 대체로 좌파 진영은 연함이라고 썼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또 해. 연함 임금 격차에 대한 투쟁은 비정규직 철폐와 임금 인상, 나아가 임금제도 철폐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여성의 저임금은 자본가가 더 많은 이용을 획득하기 위해 임금이 더 비싼 남성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 자리에 여성을 채워 발생한 것이므로 연합 문제로만은 해결할 수 없고 연합 노동자의 총단결로 자본에 대항해야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총단결로 자본에 대항하자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또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그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2시간 이상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바로 자본가가 이 그 가사노동을 사적인 영역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사회화로 모두 총단결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은 현재 그 여성이 처한 어떤 상황 또는 여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차별받고 있는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죠. 여성이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성소수자도 될 수 있고 난민자도 될 수가 있고 뭐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억압받고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문제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기다려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하면 네 문제도 해결이 다 돼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저는 이것은 정치적인 무능력이라고 본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성 페미니스트는 언제나 트러블 메이커로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실제로 여성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가정을 잘 돌이켜 보면 정말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에 힘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산 경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 아버지나 가족이나 또는 남편이나 자식에 의해서 자신의 주체성들을 유보해야 했던 그런 삶을 산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모든 여성은 페미니스트다. 그런데 그 페미니스트임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지금은. 과연 나는 나의 정체성이란 뭘까? 그런 점에 남성분들도 같이 동참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 모든 폭정과 억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건 어느 계층이나 계급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건 상관없이 폭정과 억압이 드러나는 모든 현상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뭐 부족하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